2022년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유세에 나섰던 대통령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곧장 대선 주자로 직행한 정치 신인 윤석열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컸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지 불과 7개월 만에 대선 승리를 거머쥔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의 화려한 출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 개혁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이상으로서의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매일 나와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그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생겨났다. 그동안 여러분들 아주 응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석열의 그 성과는 오늘가 윤석열이다. 광장은 달궈지기 시작했다. 이 정부의 복장을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외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검사 윤석열은 정권 심판의 적임자로 떠올랐다. 그는 대선을 1년 남기고 검찰총장을 사퇴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대중의 지지와 함께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검찰총장 사퇴 3개월 만에 그는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색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되게 200에 2개를 쓰는데 네? 우리 아빠 배견하고 정치 경험은 전무했지만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불의에 대항해서 너무나 자기 온몸을 던져서 혼자 맞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당시 윤 후보는 자신의 인기 배경을 이렇게 해석했다. 저는 이 나라의 그 부패 구조와 이런 그 도덕적 해이, 자기 권한과 어떤 공적인 권한과 자산을 사유화하는 이런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슬 구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지지를 보내시는 거는 그런 거를 고쳐 나가라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
윤석열 후보는 당내 지지 기반이 튼튼한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었다.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후보들을 상대해야 했던 정치 신인. 그는 공정과 원칙을 추구하는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으로 그대로 남아서 퇴보를 할 것인지, 이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선거 전에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부패 하나만 잡으면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음 이렇게 중요한 5년에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같으면 검찰총장을 계속 하셔야지 왜 대통령에 출마하셨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검사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동주로 보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가지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분들은 정치는 잘 안 맞습니다. 대선 후보로 맞붙은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후보 선출의 기준이 국가를 얼마나 잘 이끌고 나갈 역량이 있고 준비되었느냐를 판단하기보다 얼마나 서로 우리를 위해서 잘 싸워줄 수 있느냐, 검투사 같은 존재를 뽑은 거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탄핵 심판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대통령.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정치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대통령은 국회와의 갈등을 결국 풀지 못했다. 지난해 겨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도 발표됐다. 국회와 갈등하던 대통령의 선택은 45년 만에 계엄 선포였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그게 몇십 년 만이지만은 계엄 소리를 들으면 그
이제 본능적으로 몸이 우선 튀고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하고 대통령만 되면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력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계엄으로 인해서 자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야당과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 임기 중반 치러진 총선에선 민심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났다. 마단을 쳐서 말이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범죄자 세력을 정치판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발생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등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 사태도 발생했다. 응급실 운영 축소로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우려까지 나왔다. 이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때문이었다.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타협 없이 증원을 밀어붙였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이었다. 집권 초기부터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3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총선 전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민심은 정권 심판에 손을 들었다.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되었다. 2월 말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국회를 주도했다. 이 위기에서 대통령이 찾은 것은 정치적 해법이 아닌 국회를 마비시키는 비상기엄 선포였다. 국회는 국회대로 전국을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말 그대로 두 개의 정부가 생긴 셈인 거죠. 그러니까 분점 정부라고 하면 정말 분점 정부가 생겨서 그 두 개의 정부가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처음에 여소야대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난 2024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적표란 말이죠. 더욱 강력한 옐로카드, 뭐랄까, 빨간색 레드카드에 가까운 옐로카드가 온 건데 여기 그 이후에 더 나쁜 쪽으로 폭주를 해간 거죠.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는 우리나라의 첨단 전력이 대거 공개되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옆자리를 지킨 것은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은 1년도 안 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충암고 선배이자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앉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기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기서 뒷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변론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증언했다. 대통령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으면은 왜 그걸 극복을 못 하겠어요?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 속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다. 선서. 이제 88년에 총선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이제 처음으로 소수당이 됐죠. 그러니까 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소야대의 정국이 왔는데, 집권 2달 만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정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주요 3개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를 맡게 되었다. 13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노태우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 공화국의 정부와 국회는 바로 국민이 바라는 바와 나라를 위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입니다. 반목과 분열로 우리들 스스로의 힘을 가르고 소모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릎을 맞대고 일하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은 주요 현안마다 야당 대표들을 만났다. 소위 삼김이라고 하는 야당의 거물 정치인이 대표로 있는 새 총재를 상대하면서 가령 남북 기본 합의 이서 같은 거는 첨예하잖아요, 진영 간에. 그것도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군사 정권의 정치적 후계자로 민주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 정치적 동지의 비리 청산을 강하게 요구받았다.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문제였다. 저는 이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종결지을 방안을 밝히면서 여야와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호소를, 협력을 호소합니다. 국회는 5공화국의 비리와 부정부패, 인권 탄압 등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요청했고, 노태우 정부는 수용했다. 전임 대통령은 결국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야당과의 여러 가지 이 협력과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좀 강한 보수 쪽에서 조금 더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 갔는데 육사 교장이 경례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여소야대를 돌파하기 위해선 자기 진영의 반발을 감수해야 했다. 국가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었던 1997년. 기업들이 우후죽순 쓰러지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불안과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IMF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의 난국에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꼭 정부를 도와주셔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절히 호소해서 맞이했습니다. 임기 시작부터 여소야대의 벽에 부딪혔던 김대중 정부. 당시 여당은 단독 100석이 되지 않았다. 취임식 당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출석을 보이콧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정안정과 개혁정책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야당 대표를 만나 협력을 구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황이 아주 좋죠. 그렇죠. 경제 살리고 나라 안정시키는데 많이 애를 많이 쓰시고.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정무수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여당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갈등이 첨예한 구조개혁을 해내려면 여당을 먼저 설득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뿐 아니라 이제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아갖고는 외국도 한국 기업 상대 안 해요. 기업과 금융기관 이런 것이 개혁을 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이 운영하고 이래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기와도 다른 당 또는 다른 그룹과도 대화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든가 조금이라도 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같이 하려고 했던 또 보수적인 관료들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사회적 갈등의 폭을 줄이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자신들이 지지층에게 쓴 약을 먼저 먹일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제대로 된 나라죠. 그런데 극단적인 양극단의 적대적인 세력을 호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서로 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를 몰락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징후다. 지난 1월 15일 대규모의 경찰 병력이 대통령 관저 앞에 배치됐다. 경찰과 대치 중인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모여 길을 막고 있었다. 불법 정치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간 공수처 출석을 거부해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천불이 나가지고 지금 잠이 안 와요. 천불이 나가지고 지금 잠이 안 와. 대통령 계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권한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 통치권은 국민들한테 전쟁을 나가라 그러면 전쟁도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에요. 이게 뭐 계엄도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 이게 한 2시간 3시간 하다가 다 끝났잖아요. 뭐 국민이 다치기를 했어요. 뭐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선동을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소통을 회피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국민 갈등을 키웠다. 한국 사회의 갈등 비용을 연구해온 김강민 교수. 집회 발생 기간과 참여 인원을 시급으로 따져 비용을 추산했다.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이제 정치 갈등과 이념 갈등에 대한 분야가 이제 점점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금년에는 이것이 이제 지난 과거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용을 환산하면 거의 2천조 원에 달하는. 이게 지금 2천조 원이에요? 예. 특히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압도적이다.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 혼란을 겪으면서 이념 갈등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탄핵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대중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비용이 더 많이 추산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이념 갈등 비용은 급증했다. 단순히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뿐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비용까지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갈등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까지 더해지며 거리의 분노는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다.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이상 간다고. 정치가 실종된 광장에는 맹목적인 불신만이 남게 됐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투표를 훔쳐가지 말아라. 부정선거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를 개입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슈를 때리지 않고 계엄이라는 단어에 그쪽에서 많이 포커싱 돼가지고 대통령 의견을 왜 했는지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원수인데 국가원수라는 게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놓여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죠. 갈등의 여러 요소들을 링 위로 끌어올려서 대리전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 정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이 끌어넘칠 때 그 김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민주주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대로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예상되는 미래가 있다. 그 미래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파국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던 지난 1월 18일. 영장 발부 소식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흥분한 시위대는 폭력을 휘두르며 법원에 난입했다. 사법부 결정에 반발해 법원을 공격한 유례없는 폭력 사태.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이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We are veering toward a world, I think, an extremely dangerous world for democracy. An elected president abusing and defying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in order to advance his political interests or extricate himself from a political crisis. Der Fall Südkorea und Präsident Yoon hat größere Ähnlichkeiten etwa mit Tunesien vor 2 Jahren. Das sind hochproblematische Versuche aus einer demokratietheoretischen Perspektive, die im Grunde auf die Suspendierung der Demokratie durch jene, die gewählt wurden, um die Demokratie zu führen, hinauslaufen. 정치가 실종될 때 권력은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택해왔다. 우리 이제 보안 부대가 이와 같이 주요한 사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니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간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신군부에 반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시민들은 11.6 이후 발령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더욱 확대했다. 포고령을 발표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에 사전 검열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대학엔 휴교령을 내렸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 시 엄중 처단할 것임을 밝혔다. 그해 5월 계엄군은 광주로 향했다. 민주화를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계엄군은 폭력과 무력으로 진압했다. 계엄령을 발판으로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했다. 소수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간접 선거로 당선된 전두환은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를 중단시켰다. 공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7년 단임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정권의 후계자가 지명됐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계자는 군사반란의 동지이자 7년간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노태우였다. 1987년 6월 시민들은 군부 독재의 종식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민주화를 열망하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 하지만 그 이상은 정해진 게 없었다. 그때는 결국 가서 개헌의 주 목적이 어디였느냐. 직선제를 하자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소위 양김 정치 세력들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직선제. 당시 유력 대선 후보를 대신해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로 모여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 남짓이었다. 군사정권 이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당시의 대선 후보들은 직선제를 통해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인가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87년에 민주화는 됐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국민에게 카리스마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소위 상김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차후에 권력을 잡을 걸 생각했을 때 여야 다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권력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 쪽으로 기울어졌던 거죠. 훌륭한 리더를 뽑아내면 그럼 그 분이 잘 이끌고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거죠. 그분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정치적인 경험을 겪고 리더가 된 분이죠. 검증의 과정도 충분히 겪었고. 그래서
정치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알고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헌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이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합의에 이른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각 당의 의견을 비교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결정을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모범으로 삼았던 거는 3공화국 헌법입니다. 우리 과거의 헌정사 속에서 가장 대통령 중심제에 충실한 그런 헌법이 3공화국 헌법이라고 저희는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거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중에 제일 중요했던 두 가지 사실은 이 민주주의를 다 없앨 수 있는 권한이 계엄하고 위수령입니다. 근데 이 계엄과 위수령을 없앤다라는 논의조차도 사실 그때 못했어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87년 개헌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이었다. 두 번의 대통령 연임에 이어 세 번째 대선을 치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꼈다. 당시 야권의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은 정권교체 구호로 돌풍을 일으켰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정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94만여 표 차이로 힘겨운 승리를 거둔 박정희 전 대통령. 앞으로 더 이상의 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헌을 준비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연임의 제한도 없애 이론상 종진 집권이 가능한 헌법. 바로 10월 유신이다. 유신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계엄령도 발동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둘째,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로 삼아 이를 수행케 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일어날지도 모를 사회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군사 독재의 역사는 대통령 개인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은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민주주의를 더디게 했고, 민주화 이후로도 권한 남용의 위험은 모두 없애지 못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 먼저 견제받아야 될 그 기관은 대통령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87년 이후에 우리 정치의 과제는 집중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죠. 12.3 비상기엄 사태 후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인에게 집중된 그 권력 구조가 가졌던 효율성, 이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리스크가 커진 거죠.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군주와 같은 왕과 같은 대통령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국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면서 좀 더 탄력적인 정책을 펴는 쪽은 총리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을 하더라도 그 선출권은 의회에 주게 된다면 그 의회의 기본적인 동의 속에서 총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갈등은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게 작동이 되려면 의회가 대화 타협이 되고 이념 논쟁이 완화돼야 됩니다. 이 극단적으로 보시다시피 국회에서 대화 타협이라는 건 어림도 없잖아요. 싸우다 끝나죠.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는 오랫동안 대립의 현장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타협과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진보의 큰 축을 두드려도 진보가 잘못하면 진보가 비판해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보수라 하더라도 자기 보수적 생계는 정당한 보수여야 되고 정당한 진보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고 한 정당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정당이 연합을 통해서 연정을 통해서 집권하게 만들면 all one 하싱,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다 갖는 구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제도는 헌법 안 바꾸고 되거든요. 선거제도 좀 바꾸자. 지난 2018년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고착된 양당 구도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여긴 것이었다.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 마침내 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릅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 양당은 편법을 택했다.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성정당입니까? 위장정당이지. 야당을 비판했던 여당도 다르지 않았다. 위성정당을 출범시켰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를 바꿔보고자 했던 노력은 결국 실패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비례투표는 정치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두 개의 정당으로 이 정치적인 대립이 집중된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양당제인데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적대감, 증오에 기반해 있는 그런 양당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개밖에 없다면 결국 어느 한쪽은 과반을 갖게 되고 과반을 갖게 된 쪽은 상대방에 대한 동의나 뭐 합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언제나 생겨날 것이고.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국회로 모든 시선이 몰렸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뒤늦게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던 초선 의원. 진영 논리에 빠져서 승패만 보게 되고 그러면 상대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를 안 망하게 위해서 내가 집권을 더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상대에게 정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극단적인 방법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영 논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은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없이 직시해야 될 현실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정치가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타협하고 토론하는 정치로 바꿔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노력이 저는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1절은 역사의 또 다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장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갈라졌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지금, 이 끝없는 갈등을 풀어낼 정치의 본질을 시대는 묻고 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저는 뭐 대통령이 이 갈등의 중심에 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고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어떤 대안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같이 모여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가 대통령을 뽑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못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한번 저희가 그런 역할을 했던 시대로 다시 좀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Way up high, there's a land